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딸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 6주년 기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사위 민호가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웠고 음식도 정갈했습니다.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딸과 사위, 그리고 건너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전복죽이 일품이에요. 사위 민우는 역시나 완벽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저에게도 극진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회사에서도 잘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중견 간부라고 했던가요? 우리 며느리가 복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서 건너 시어머니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두른 그 모습이 왠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지연이가 좋은데 시집갔지.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고 식사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누가 말을 걸면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디 아프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해요. 딸은 재빨리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로 빠진 살이 아니야. 어머님, 지연이가 요즘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저희가 맞벌이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그럼 맞벌이는 무슨?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뒤처져 딸과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은 억지로 웃으며 황급히 앞서가는 남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늘어진 어깨, 힘없이 축 처진 등, 그리고 저게 우리 지연이가 맞나?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신혼 때 사진이 든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눈이 반짝였으며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딸 하나 키워냈습니다. 딸이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닐 때 그게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이제 제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지연이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액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신혼 때 그 환한 미소, 그리고 오늘 본 딸의 죽은 눈빛. 안 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봐야겠다. 새벽 3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액자를 꼭 껴안은 체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해볼게.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갖다 줄까? 엄마, 괜찮아. 바빠서. 그럼 잠깐이라도 나와서 차 한잔 할까? 미안, 엄마. 다음에. 딸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상해. 뭔가 분명히 이상해.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저는 집에서 만든 반찬통을 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에서 용인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32평형 신축 아파트. 로비에는 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셨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잘 사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일단 올라가서 직접 봐야겠어. 15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번, 2번, 3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문 열어봐. 엄마, 왜 갑자기? 철컥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 지연아, 그게... 아, 이거요? 며칠 전에 문에 부딪혀. 괜찮아, 엄마. 딸은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문에 부딪혔다고? 저게 문에 부딪힌 상처야? 들어가도 돼? 반찬 좀 갖고 왔는데. 아, 지금은 좀.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 딸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틈새로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제가 뭔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사위 민호였습니다. 아, 장모님. 어머, 갑자기 어떡해. 문이 활짝 열리며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모시러 갈 수 있었는데. 지연아, 왜 어머님을 문 밖에 세워둬? 사위는 딸을 가볍게 나무라며 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느낌이 아니라 전시장 같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릴게요. 지연아, 어서 차 준비해. 응, 알았어. 딸은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쫓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사위는 제 옆에 앉아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연이한테 뭘 한 걸까? 저는 사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예의 바른 말투, 단정한 옷차림.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딸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깨진 찻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 그냥 실수로. 이것 봐, 또 실수야? 사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딸이 남편 앞에서 몸을 작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모습을. 아, 엄마도 계시는데 제가. 미안해요, 여보.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사위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을.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어머님, 제가 새 차 준비할게요. 지연이가 원래 좀 덜렁대서 자꾸 물건을 깨트리고 그래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 갑자기 약속 생각났다. 지연아, 엄마 먼저 갈게.
어머님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아니야, 괜찮아. 지연아, 엄마한테 나중에 전화해. 딸을 꼭 껴안고 나왔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15층 1502호 따님 댁에 다녀오신 거죠? 아까 들어가시는 거 봤어요. 네. 혹시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경비 아저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제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제 딸이 좀 이상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뭘 보셨는데요? 1502호 부인. 따님 말이에요. 가끔 새벽에 혼자 베란다에 서 계세요. 그냥 멍하니.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분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올 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뭔가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확실히 본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집안일이라 역시 뭔가 있었어.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제 딸이 걱정돼서요.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위, 깨끗한 집. 하지만 딸의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죽은 눈빛. 그리고 아까 그 순간,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와 딸의 움츠러든 모습. 저는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딸이 몇 년 전에 사준 건데 통화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뭔가 해봐야겠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 수집 방법, 남편 외도 확인하는 법, 이혼 준비 어떻게 하나요? 서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검색하며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뭔가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날짜를 적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한 기록 마이너스 2024년 11월 15일부터.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이거 좀 빌려 쓸게요. 우리 딸을 지켜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딸의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위가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하지. 하지만 속은. 저는 벤치에 앉아 딸의 집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넌 지금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니? 오후가 되자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아. 해질 무렵 사위의 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위가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건 꽃다발. 사위는 꽃다발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꽃을 사오네.
딸한테 잘해주는 건가?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고함 소리. 이게 뭐야? 내가 꽃까지 사왔는데 이게 뭐냐고.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게 우리 사위 목소리야? 아까 그 부드럽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으셨죠? 네. 자주 저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지연이한테 저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사위 출근 BMW 검은색 차량. 오후 5시 사위 조기 퇴근 꽃다발 소지. 오후 5시 40분 15층에서 고함 소리 및 파손음 발생. 이게 뭐야? 내가 꽃까지 사왔는데 이게 뭐냐고. 사위의 고함. 좋아. 하나씩 기록하자.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우리 지연이를 구할 거야. 저는 액자 속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아파트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단지 입구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버티며 사위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11월 17일 출근 8시 25분, 퇴근 11시 30분 술 냄새. 11월 18일 출근 8시 40분, 퇴근 10시 여자와 통화하며 웃음. 11월 19일 출근 아남. 토요일 오후 2시 혼자 외출. 이상해. 토요일인데 혼자 나가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위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짓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사위는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저 앞에 가는 검은색 BMW 좀 따라가 주세요. 예. 아니, 손님. 그게,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사위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용인에서 강남까지 1시간 가까이 달렸습니다. 강남에? 토요일 오후에 강남에 왜 가는 거지? 택시비가 걱정되었지만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님, 저 차가 호텔 앞에 섰는데요. 호텔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발레 파킹 앞에 사위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사위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딸에게 보이던 그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밝게 행복하게 웃으며 그 여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뭐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릴게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위와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였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지연이를 집에 두고. 저는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와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사위는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사위와 여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 차에 타는 모습, 여자의 뺨에 입 맞추는 모습까지. 이게 증거야. 이게 바로 증거라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의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하고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위와 낯선 여자,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이게 자식? 결혼하고 6년 동안 저랬던 거야? 저는 책상에 앉아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대로 서툴지만 하나하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 1호 테랍 사진, 증거 2 포옹 사진, 증거 3인 맞춤 사진, 수첩에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위 혼자 외출, 오후 3시 20분 강남 호텔 도착, 차량에서 20대 후반 여성과 동반 하차, 여성 특징 긴 생머리, 검은색 원피스, 키 약 165cm, 오후 6시 30분 호텔에서 나와 여성과 포옹 및 키스, 사진 증거 3장 확보. 좋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 지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괜찮아. 민호는 잘 지내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잘 지내. 거짓말이야. 내가 그걸 잘 지낸다고 하니. 지연아, 혹시 민호가 주말에 자주 외출하니? 응, 그건 왜?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남자들은 주말에도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 아, 회사 일로 자주 나가.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고 속였구나. 이 나쁜 자식이. 그래, 알았어.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정말 회사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어느 쪽이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박순자예요. 1502호 친정엄마.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저씨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저요? 저는 경찰이었어요. 형사로 30년 일했죠. 역시. 아저씨,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딸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딸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경비 아저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경비실 작은 방에서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첩의 기록들, 스마트폰의 사진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 경비 아저씨는 묵묵히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요.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따님이 정말 안전하게 아이와 함께 나오려면 폭력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걸 따님한테 전해주세요.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리고 이건 작은 녹음기예요. 제가 옛날에 쓰던 건데.
경비 아저씨는 서랍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따님 방 어딘가에 숨겨두면 남편이 폭언하는 걸 다 녹음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제가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김철수예요. 그냥 김 반장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김 반장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딸도 결혼해서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머니 따님은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못 지킨 제 딸 대신에 김 반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딸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 긴팔 옷으로 팔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뭐를? 민호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민호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까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지연아, 이제 그만 참아. 엄마가 널 꼭 구해낼게. 그 순간 딸이 와락 제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딸은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정말, 정말 힘들었어. 응, 알아. 엄마가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카페 한 구석에서 저는 딸을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눈물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속이 뜨겁게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지연아, 이제 엄마가 이 싸움을 끝낼게.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날 이후 저와 김 반장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만나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60대 노인과 60대 전직 형사의 은밀한 동맹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녹음기 설치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방 서랍 뒤에 숨겨뒀어요. 민호가 퇴근하기 전에 얼른 설치하고 나왔죠. 잘하셨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겁니다. 김 반장님은 오래된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해요. 외도 상대 말인가요? 네.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혹시 사위가 다니는 회사 아세요? 강남에 있는 큰 무역회사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저는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대신무역? 거기 중견 간부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 동료들한테 알아볼게요. 김 반장님의 인맥은 대단했습니다. 이틀 뒤 김 반장님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여자요. 사위회사 직원이에요.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래요.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비서실이요? 그럼, 네.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있대요. 다들 아는데 못 본 척하는 거죠. 이런. 더 심각한 건요. 김 반장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대요. 뭐라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신을. 그럼 민호가 아마 사위가 이혼하려고 따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유리하니까요. 이 나쁜 자식이 이렇게까지.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장님, 우리 지연이 당장 데리고 나와야 해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김 반장님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이 양육권이 문제예요. 지금 나가면 아이를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한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사위 회사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순자님 계신가요? 저인데요.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한지수. 변호사님이요? 네. 김철수 반장님한테 연락 받고 왔어요. 저는 김 반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반장님이 연락을. 아주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지수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어요. 가정폭력과 외도, 그리고 양육권 문제죠?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사건 전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 딸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한 변호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제대로 못 도와줬어요. 제가 너무 바빴고 딸은 혼자 견디다가 결국 또 저는 김 반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김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변호사 딸하고 제 딸이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죠. 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우선 지연 씨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시나리오요? 네. 상대방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지연 씨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가야 해요. 한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폭력 이혼 소송 절차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상대방이 가장 방심할 때, 가장 당황할 때 모든 걸 터뜨릴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네. 법정에서 조용히 싸우면 상대방이 로비하고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폭로하면 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적 매장. 김 반장님이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사위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에서의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 자식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놈인지 세상에 다 보여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변호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2주 뒤가 사위회사 송년회래요. 임원들,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죠. 송년회요? 네. 그날 모든 걸 터뜨립니다. 외도 증거, 폭력 증거, 전부 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제가 방법을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지금부터 2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한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가정폭력 녹음 파일 최소 3회 이상, 외도 사진 및 동영상, 회사 내 외도 목격자 진술, 시댁의 학대 증거, 정신과 진료 기록 있다면 여기용. 이 중에서 뭐가 있고 없어요? 외도 사진은 있어요. 녹음기는 설치했고, 나머지는 제가 회사 쪽 증인을 확보할게요. 돈 몇 푼이면 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한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셋은 매일 경비실에서 모였습니다. 김 반장님은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고, 한 변호사는 법정 문서를 준비했고, 저는 딸 곁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이 녹음기를 빼내 제게 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들을게.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창피하다. 쾅!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딸의 비명이었습니다. 다음엔 내 얼굴에 던질 줄 알아. 알겠어? 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녹음 파일은 총 5개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위의 폭언, 협박,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 다음 날 저는 녹음 파일을 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사위회사 직원 중에 내부 고발자를 확보했어요. 외도 사실을 증언해 줄 거예요. 정말요? 네. 그 직원도 사위한테 당한 게 있대요. 진급 탈락하고 왕따 당했다나? 그래, 세상에 혼자 나쁜 놈은 없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한 변호사는 초대장 같은 걸 보여줬습니다. 대신무역 송년회 밤 일시 12월 15일 오후 7시 장소 강남 그랜드 호텔 2층 연회장. 어떻게 이걸? 회사 홍보팀 직원이 제 지인이에요. 명단에 강민호 장모님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가족 동반 행사예요. 박순자님, 그날 멋지게 차려입고 가세요. 한 변호사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장내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 반장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한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자기 딸을 지키지 못한 한 때문에 날 돕는 거구나. 반장님, 변호사님, 괜찮아요, 아주머니. 우리 딸들은 못 지켰지만 지연 씨는 지킬 겁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제일 나은 옷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야 하나.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15일에 송년회 간다. 예, 송년회요? 응. 네 남편 회사 송년회. 초대받았어. 엄마, 그게 무슨. 지연아, 그날 모든 게 끝난다. 엄마 믿어. 엄마, 넌 그날 재민이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와. 알았지?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2월 15일 마이너스 심판의 날. 강민호, 각오해라.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마. 12월 10일. 송년회까지 딱 5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김 반장님, 한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됐고 송년회 참석 명단에도 올라갔어요. 이제 한 변호사가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한테 온 전화예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작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무슨 일 있어? 어디야? 집이야. 엄마, 나 재민이만 잘 부탁해. 아, 김지연,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반장님과 한 변호사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지금 간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지?
엄마,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시어머니가 오늘 재민이만 데리고 나가래. 나는 필요 없대. 뭐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래. 안 찍으면 재민이 못 본대. 엄마, 나 어떻게 해?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절대 도장 찍지 마. 엄마가 지금 간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장님, 빨리 가야 해요. 우리 지연이가.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저도 같이 갈게요. 한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 셋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을 겁니다. 김 반장님이 말했지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15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지연아, 지연아,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셔츠를 대충 걸치고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비켜. 저는 사위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거실을 지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문 열어. 쿵쿵쿵.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장모님, 왜 이러세요? 지연이는 지금 좀. 사위가 뒤따라오며 말했지만 김 반장님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시오. 당신은 누구시길래? 경찰입니다. 비키라고요. 김 반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문 열게요. 한 변호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문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면제 통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엄마야. 딸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호흡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한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엄마가 왔잖아. 재민이 생각해. 재민이. 제 목소리에 딸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재민이는 엄마가 지킨다. 너도 지킨다. 걱정하지 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버텼어.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지연이가 원래 좀 불안정해서. 저는 벌떡 일어나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증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닥쳐. 예. 닥치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저는 6년 동안 폭언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 만나면서 우리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게 누구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원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 돌봐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네가 6년 동안 우리 딸을 괴롭힌 걸 다 알아요. 손자만 빼앗으려고 딸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던 것도 다 알고요. 뭐라고요? 증거 다 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증인. 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제 딸이. 구급대원들이 지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포기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밖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엄마예요. 다행히 많이 먹지는 않으셨어요. 위 세척하고 링거 맞으면 괜찮을 겁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온몸에 오래된 멍 자국도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혹시 가정폭력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증거 모아서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엔 정말 늦을 수도 있다는 걸. 밤 10시쯤 딸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지연아, 깼구나. 나 살았어? 당연하지. 넌 절대 죽으면 안 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 내밀면서 재민이는 데리고 간대. 나는 엄마 자격도 없대. 그딴 소리 하지 마. 넌 훌륭한 엄마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김지연. 저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가 6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틴 이유가 뭐야? 재민이 때문이잖아. 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할게. 넌 재민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엄마. 그리고 15일 송년회에서 모든 게 끝난다.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짓을 하려고? 응, 아주 제대로 된 짓을 할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김 반장님과 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대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김 반장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위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살 시도를 빌미로 지연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겁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송년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내일 당장 움직입시다. 내일요? 하지만 준비가 충분해요. 증거는 다 모았어요. 이제 터트릴 일만 남았어요. 한 변호사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내일 사위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사장실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사장실에요? 네. 사위가 가장 아끼는 것. 회사에서의 지위, 그걸 박살내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좋아. 이제 끝을 보자. 강민호, 너는 끝났다. 병실로 돌아와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게.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저는 김 반장님, 한 변호사와 함께 대신무역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긴장되세요?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도닥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증언서, 병원 진단서. 이제 정말로 끝을 보는 거구나.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위가 근무하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전무이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한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전무이사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전무이자 사위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한지수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전무는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슨 일로? 귀사 직원 강민호 과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민호? 아, 우리 회사 중견 간부죠. 무슨 일인데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위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강민호 과장이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혼자 신분으로. 이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변호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민호 과장이 부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창피해. 쾅! 전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부인이 어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6년간의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때문에. 한 변호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전무는 서류를 천천히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전무님,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 측에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호를 당장 불러오겠습니다. 전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민호 과장 좀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5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왜? 강민호 과장.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전무는 책상 위의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설명해봐요. 전무님, 이건 오해예요. 저 여자는 그냥 호텔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무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사위의 폭언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자네 목소리 맞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과장, 지금 당장 사표 써요. 전무님,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사위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당신이 이런 짓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내가 6년 동안 우리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그때였습니다. 전무이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사위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의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들 회사까지 찾아와서.
댁 아들이 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변호사 선생님도 모셔왔어요. 시어머니 옆에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를 벌써? 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와 그 가족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업무 방해입니다. 명예훼손이요? 한 변호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죠? 그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녹음 파일, 사진. 모두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찍고 녹음한 거 아닙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법? 한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증거 수집은 법원 허가 받으셨나요? 아니면 경찰 신고 먼저 하셨나요? 한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시군요. 그럼 이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게다가 최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씨 부인 김지연 씨는 2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피해망상 진단을 받았죠. 그건 남편 때문에 증명할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에는 내재적 정신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지연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어제 자살 시도를 했죠? 이건 명백히 정신질환자의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뭔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저 자식이 6년 동안. 증명하세요.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증명하시든가요? 아니면 그냥 추측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무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상황이 복잡하네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전무님,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를 데리고 키우려는 건데 사돈댁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네요. 아니에요. 그건 사돈댁.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맡기세요. 지연이는 이제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맞아요. 뭐라고? 이미 강제 입원 동의서에 남편인 민호가 사인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신병원으로 이송될 겁니다. 안 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반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한 변호사가 최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강제 입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합법입니다. 배우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는 다 준비했어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환자 김지연은 중증 우울증 및 자해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함.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제 자살 시도는 뭡니까? 최 변호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어제 지연이가 정말로 자살 시도를 했지. 그걸 빌미로 저렇게 나올 줄은. 사위가 나섰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지연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지연이는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닥쳐. 사랑이라는 말을 내 입에서 꺼내지 마. 장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장모님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건가? 돈도 권력도 법도 다 저쪽 편인 건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무님, 미안합니다. 강민호 과장, 일단 휴가 쓰고 정리하세요. 휴가? 사표가 아니라 휴가? 최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전무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졌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증거 수집 절차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김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수 위였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신가요? 김지연 환자가 방금 강제 퇴원 처리됐습니다. 뭐라고요? 배우자분이 오셔서 강제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가 말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김 반장님과 한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끝난 건가? 정말로 끝난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제 볼을 적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고, 재민이는 시댁에 빼앗겼고, 모든 게 끝났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 반장님과 한 변호사였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그게 무슨... 그리고 강제 입원 후 72시간 이내에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조사가 들어가요. 만약 부당한 입원이 밝혀지면. 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강제 입원시킨 사람이 처벌받아요. 불법 감금죄로. 정말요? 네. 그리고 지연 씨가 정신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다시 개입할 수 있어요. 김 반장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 옛날 동료가 사위회사 내부 고발자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대요. 누군데요? 사위 비서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에요. 외도 상대 여자의 선배였대요. 사위한테 당한 게 많아서 복수하고 싶어 한다고. 아직 희망이 있는 건가? 제 가슴에 다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지연 씨를 만나야 해요. 정신병원에 면회 신청을 할게요. 한 변호사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지연이가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딸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약을 먹였구나.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연아. 딸도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과 마주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 괜찮아? 여기서 뭐 하는 거 없어? 약 먹고, 자고, 그냥 있어.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몰라. 못 봤어. 시어머니가 데리고 갔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재민이 못 보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반드시 데리고 올게. 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지연 씨,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 해야 해요. 네. 여기 병원 측에 퇴원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강제 입원 이의 신청도 같이 내고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바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부당한 입원이라는 게 밝혀질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안 됩니다. 환자분 약 먹을 시간이에요. 딸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저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연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반장님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내부 고발자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네요. 어디서요? 강남 카페에서요. 증거 자료도 가져온대요. 그럼 가야죠. 그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30대 초반의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아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숙이라고 해요. 대신무역 비서실에서 3년 일했어요. 이미숙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강민호가 회사 돈으로 여자 만나고 출장비 횡령하고 심지어 뇌물 받은 것까지. 뇌물이요? 네. 협력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았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횡령? 뇌물? 한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강민호는 끝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 썩었어요. 이미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저한테 접근하더니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진급도 방해하고. 왜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 뒤에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사람 어머니가 회사 대주주 친척이에요. 건드리면 제가 잘릴까봐. 그래서 회사에서도 눈 감아줬구나. 근데 어제 소문 들었어요. 부인분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고. 그 얘기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부인분, 꼭 구해내세요. 제발. 한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메일 영수증, 녹취록, 사진. 이건 결정적이에요. 한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걸로 검찰에 고발하면 강민호는 횡령과 뇌물수수로 구속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게 밝혀지면 강제 입원도 부당하다는 게 증명돼요. 지연 씨를 구할 수 있어요. 드디어 희망이.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이걸로 조용히 법정에서 싸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요.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게 어때요? 기자들 불러서. 기자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론을 먼저 만들면 법도 빨리 움직여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탐사보도 전문이에요. 이런 거 좋아해요. 한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나 한지수야. 엄청난 특종 있는데. 응, 재벌가 며느리 학대, 기업 임원 횡령, 다 있어. 내일 만날래? 전화를 끊고 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기자 5명이 온대요. 다 토종 탐사보도 기자들이에요. 그럼, 그럼 내일? 네, 내일 모든 걸 터뜨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저, 김 반장님, 한 변호사, 그리고 이미숙. 오후 3시,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남성 기자, 30대 여성 기자, 젊은 기자들. 총 5명의 기자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엄청난 얘기 들으실 거예요. 기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기업 임원의 이중생활, 가정폭력, 횡령, 그리고 부당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사위와 여자의 호텔 사진, 녹음 파일 재생, 횡령 증거 서류, 딸의 병원 진단서.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전부 다요. 한 변호사가 USB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도 있습니다. 이미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신무역에서 3년간 일한 이미숙입니다. 강민호 과장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횡령이었나요? 외도 상대는 누구인가요? 회사 측은 알고 있었나요? 1시간 동안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이 6년 동안 겪은 고통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딸은 환하게 웃던 아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자살 시도,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까지. 기자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정말요? 네. 이 정도 특종이면 전국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이중생활, 부인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사내 불륜의 횡령까지. 완벽한 가면 뒤에 추악한 진실 시댁의 며느리 학대, 손자 빼앗으려 정신병자 몰아. 인터넷 뉴스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습니다. 대신무역 횡령, 며느리 학대, 강민호 누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회사 임원이라니. 부인분 너무 불쌍해요. 빨리 구출해야죠. 시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저렇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오전 10시. 저는 TV 뉴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부당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인권위 조사 시작. 오후 12시.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지연 씨 퇴원 승인 났어요. 지금 당장 데리러 가요. 정말요? 네. 인권위에서 긴급조사 들어가서 부당한 입원이라고 판정했대요. 그럼 우리 지연이가 지금 바로 갑시다. 우리는 차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기 피해자 어머니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따님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딸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저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재민이는? 재민이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요. 내가 남편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그리고 초췌한 얼굴. 지연아, 집에 가자. 가지 않을 거예요. 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 당신이랑 안 살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야, 김지연. 정신 차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어?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죠? 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경찰이 사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건 오해예요. 장모님, 도와주세요. 사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끝났어. 이제 감옥에서 내가 한 짓을 후회나 해. 사위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위가 연행되는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연아. 엄마, 고마워요.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과 한 변호사가 웃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머니. 반장님,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재민이를 데리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댁. 재민이 내놓으세요. 그게 경찰 부를까요? 미성년자 유괴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재민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재민아, 딸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딸과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딸 지연이가 재민이와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거 봐. 엄마가 색종이 확 접었어. 와, 엄마 진짜 잘한다. 할머니도 같이 접을까? 응.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횡령, 배임, 가정폭력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 사건을 다뤘고 대신무역은 이미지 타격을 입어 결국 강민호를 해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댁의 며느리 학대와 강제 입원 사실이 모두 밝혀졌고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가 달라졌습니다. 이혼은 한 달 만에 성립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조차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양육권은 당연히 지연이에게 왔고 재민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지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고 갑자기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지연아. 내가 너무 착했던 거지.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저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이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2달쯤 지나자 지연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원래의 그 밝던 지연이로 돌아왔습니다. 신혼 때 액자 속 그 환한 미소로 엄마, 커피 드릴까? 지연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재민이랑 놀아. 재민이는 낮잠 자고 있어. 엄마 옆에 앉아도 돼? 그럼.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지.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었을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면제 먹고 누워있을 때 진짜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재민이 얼굴도 못 볼 거라고. 그만해, 지연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문 부수고 들어와서 나를 안아줬잖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느꼈어. 아, 나한테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내 분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 우리는 한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 일? 응. 작은 회계 사무실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 괜찮겠어? 아직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재민이도 어린이집 가고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만의 삶을.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그리고 엄마 나중에 여유 생기면 대학원도 가볼까 해.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 있었거든. 무슨 공부? 심리학? 나처럼.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재민이 봐줄게. 고마워, 엄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가 부친 전, 그리고 재민이가 좋아하는 김밥. 맛있어, 엄마. 재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먹어. 할머니도 드세요. 재민이가 김밥을 제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민이 효자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재민이 사랑해.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김 반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녁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들어오세요. 김 반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 반장님, 재민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리 재민이 오랜만이네. 많이 컸는데? 네, 나 이제 어린이집 다녀요. 오, 대단한데?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응, 친구들이랑 맨날 놀아요. 김 반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지연이도 일 시작하고 재민이도 잘 크고 있고 다행이에요. 그게 다 아주머니 덕분이죠. 무슨 말씀을요? 반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못 지킨 제 딸 대신에. 김 반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반장님,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연 씨가 행복한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때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반장님 오셨어요? 지연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네, 다 반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한 변호사님이 안부 전해달래요. 요즘 바빠서 못 오신대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나중에 꼭 인사드려야겠어요. 변호사님도 지연 씨 생각 많이 하세요. 자기 딸 같다고.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를 재운 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동안 썼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를 위한 기록 마이너스 2024년 11월 15일부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써내려간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사위의 출퇴근 시간, 목격한 장면들, 녹음 파일 내용들. 이게 다 우리가 싸웠던 흔적이구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웃었다.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재민이도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이제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제가 지켜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셋이. 문득 침대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앉아? 곧 잘게. 너는? 나도 못 자겠어. 엄마 옆에 누워도 돼? 그럼. 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어릴 적처럼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나 꿈 꿨어. 며칠 전에. 무슨 꿈? 나랑 재민이랑 엄마랑 셋이서 바닷가에 놀러 간 꿈. 햇살이 반짝반짝하고 재민이는 조개 줍고 엄마는 웃고 있고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가고 싶더라고. 바다에. 그럼 다음 주에 갈까? 우리 셋이서? 진짜? 응. 강릉이나 속초 가자. 회도 먹고 바닷바람도 쐬고. 좋아.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구나. 딸의 이 웃음,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며칠 뒤, 우리는 정말로 바다에 갔습니다. 강릉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재민이는 조개를 줍고 지연이는 파도를 맞으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엄마, 이것 봐. 조개. 와, 예쁘다. 할머니도 와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셋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느리게 천천히. 엄마, 행복해?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도 행복해. 진짜로.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줄 거지? 그럼. 엄마가 어딜 가겠니? 평생 너희 옆에 있을 거야. 약속해.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른이 된 딸과 68살 먹은 엄마의 새끼손가락 약속.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방파제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응? 나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 거예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 응. 할머니는 엄마를 구했잖아요. 나도 커서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 될 거예요. 우리 손주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재민아,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진짜요? 응. 힘들 때 엄마를 지켜준 거 할머니가 알아. 넌 벌써 영웅이야. 재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들기 전 저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개 줍는 재민이, 파도를 맞으며 웃는 지연이, 셋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지연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 신혼 때 액자 속 사진처럼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 그래, 이거야. 바로 이 미소. 내가 되찾고 싶었던 바로 이 미소.
저는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잠든 딸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딸 지켜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사랑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와 딸 지연 씨, 그리고 손자 재민이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힘들어하는 딸이나 며느리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박순자 씨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박순자 씨 모녀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